아편의 해독이 계속되면 수십 년 뒤 중원에는 적과 싸울 병사도 군비를 댈 은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1837년 임칙서가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입니다. 그의 경고는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은 수십 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 제국이라 믿었던 중국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아편전쟁, 그 참담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1726년 베이징 자금성에서 한 장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옹정제는 아편 흡연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아편 판매자는 교수형에, 흡연자는 곤장을 맞게 했죠. 하지만 이 엄중한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아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유럽 상품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유럽 상인들은 은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은이 아니면 중국 상인들이 물건을 팔지 않았거든요. 1793년 영국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조지 맥카트니가 이끄는 일행이었죠. 그들은 걸륭제세를 아련하고 통상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황제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걸륭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조는 물선이 풍부하여 외국의 물건이 필요 없소. 영국 사절단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국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죠.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이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산 아편을 중국 남부 해안으로 실어 날랐거든요. 광저우 앞바다에는 아편을 실은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중국 상인들이 작은 배를 타고 나가십니다. 은을 주고 아편을 샀죠. 거래는 은밀했지만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밀수선이 늘어났습니다. 관동성과 푸젠성 해안 도시마다 아편 흡연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관리들도 손을 뻗쳤습니다. 뇌물을 받고 밀수를 묵인했거든요. 어떤 관리들은 아편 거래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은이었습니다. 아편을 사려면 은을 내야 했습니다. 은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은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은으로 내야 했거든요. 은값이 오르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었죠.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1836년 어느 날 도광제는 조정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아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대신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아편을 합법화하고 세금을 거두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금지해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아편은 백성을 망치고 나라를 약하게 만듭니다.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황제는 대신들의 논쟁을 들었습니다. 선조들도 아편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지령은 효과가 없었죠. 지방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줬거든요. 법을 강화한들 달라질까요? 고민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황제는 결심했습니다. 이듬해 초 도광제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호강총독 임칙서였습니다. 임칙서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알려져 있었죠. 황제는 그에게 흠차 대신 직위를 내렸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황제의 사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광저우로 가시오. 아편을 뿌리 뽑으시오. 황제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임칙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광저우에는 외국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부패했고 밀수업자들은 조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칙선은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광저우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외국 상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아편을 막을 수 있을까요? 1837년 12월, 임칙선은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지 며칠 뒤였죠. 그의 일행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임칙서의 마음은 더 무겁였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배를 타고 운하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임칙선은 여정 중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광저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읽었죠. 아편 밀수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중국 상인들은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측근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인, 광저우 관리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임칙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들 중 상당수가 아편 거래로 이득을 보고 있어. 우리 힘으로 해야 하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외국 상인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아편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하겠죠. 만약 거부하면 무역을 중단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강경책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3월, 임칙선은 드디어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자마자 조치를 취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는 곧바로 지방 관리들을 소집했습니다.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임칙선은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뒤가 구린 자들이었을 겁니다. 임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황제 폐하에 신하여 하지만 아편 밀수를 방치했소. 어떤 이들은 뇌물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직접 관여했소. 이제부터 상황이 바뀔 것이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칙선은 계속했습니다. 아편 거래에 관여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을 것이오. 관리든 상인이든 예외는 없소. 며칠 뒤 임칙선은 중국 아편 상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수에 관여한 상인들이 잡혀왔습니다.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고문도 사용됐죠. 상인들은 외국 상인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어느 배에서 아편을 샀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털어놨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임칙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외국 상인들에게 공문을 보냈죠. 공문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보유한 아편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편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광저우 13행 거리에 모여있던 영국 상인들이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편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거든요. 아편을 내놓으라니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영국 상관 수석 상무 랜슬롯 덴트가 말했습니다. 무시합시다. 중국 관리들은 늘 이런 식이었어.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나서지만 뇌물 몇 푼 쥐어주면 해결됐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칙선은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외국 상인들이 응하지 않자 그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인 하인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외국 상인 거주지로 가는 식량 공급도 끊었습니다. 13행 거리가 봉쇄됐죠. 영국 상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번은 다르다는 걸 말이죠. 임칙선은 정말로 아편을 없앨 작정이었습니다. 거주지에 갇힌 상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갔고 하인들도 없었습니다. 벤트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흔들렸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소. 아편을 내놓는 게 낫지 않겠소. 벤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이요. 진정이 고조됐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갇혀 있었고 인칙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굴복할까요? 그리고 이 대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835년 3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임칙선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3행 거리는 완전히 봉쇄됐고 외국 상인들은 갇힌 신세였죠. 식량은 바닥났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절박해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벤트는 여전히 버텼지만 다른 상인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영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광저우로 왔죠. 상황을 파악한 엘리엇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사실상 인질이 된 셈이었거든요. 엘리엇이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편을 내놓읍시다. 상인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벤트가 반발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아편은 우리 재산이요. 내놓으면 우리는 파산하.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보상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정부가 보상해 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엘리엇은 임칙서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편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봉쇄를 즉시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칙서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외국인들이 굴복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아편을 실제로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편 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의 배에서 아편이 하역됐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상자를 채웠죠. 하나, 둘, 셋. 상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작업은 오래 걸렸습니다. 아편의 양이 엄청났거든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총 2만 상자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상자에 담긴 아편만 해도 상당한 양이었는데 그게 수만 개였죠. 인칙선은 다음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이 아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태우면 연기로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었습니다. 망해버리면 물이 오염될 위험이 있었죠. 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닷가에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소금물과 석회를 섞은 뒤 아편을 넣기로 했습니다. 아편이 녹으면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었죠. 6월, 폐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광저우 근처 후먼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동원됐고 관리들이 감독했습니다. 임칙서도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구덩이마다 아편 상자가 쏟아졌습니다. 검은 덩어리들이 소금물에 녹았습니다. 악취가 났지만 작업은 계속됐죠. 인부들이 막대기로 저으며 아편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임칙서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적을 없애고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아편 문제는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해안에 정박한 영국 배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죠. 자신들의 재산이 바다로 흘러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엘리엇도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영국 재산을 강탈했다고 썼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 작업은 수주일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모든 아편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임칙서는 베이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임칙서를 치하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임칙서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당당히 맞섰다며 칭송했죠. 하지만 임칙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 측근이 답했습니다. 대인께서 황제의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감히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칙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의 눈빛이 기억났거든요. 그들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1839년 6월 말, 엘리엇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 상인들을 광저우에서 빼내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중국 관리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는 상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모두 배에 오르십시오. 우리는 마카오로 갑니다. 상인들이 짐을 쌌습니다. 13일 거리를 떠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전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들의 거점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아있으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죠. 배들이 광저우를 떠났습니다. 영국 상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13일 거리는 텅 비었죠. 임칙선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엘리엇은 마카오에 도착한 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런던에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중국의 만행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영국 재산을 강탈했고 영국인들을 감금했으며 협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서한 말미에 썼습니다. 중국은 무력으로만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 배를 보내야 합니다. 서한은 배편으로 런던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7월, 구룡 앞바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국 선원들이 육지에 내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한 선원들이 중국인 마을에서 소란을 피웠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선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기록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 중국인이 죽었거든요. 임칙선은 즉시 범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공문이 엘리엇에게 전달됐습니다. 살인자를 넘기라는 내용이었죠. 엘리엇은 거부했습니다. 영국 신민은 영국법으로 재판받는다. 중국에 넘길 수 없다. 임칙선은 분노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는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마카오의 포르투갈 당국에 영국인들을 추방하라고 요구했죠. 포르투갈 총독은 난처했습니다. 중국과 영국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압박이 더 셌습니다. 결국 영국인들에게 마카오를 떠나라고 통고했습니다. 엘리엇은 또다시 철수해야 했습니다. 영국 상인들과 가족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홍콩 섬 근처 바다에 머물렀죠. 배 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한 상인이 엘리엇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를 불황자로 만들 작정이요? 엘리엇이 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본국에서 곧 답이 올 것입니다. 8월이 됐습니다. 임칙선은 무역 재개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다시는 아편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사형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죠. 엘리엇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역은 중단된 채 계속됐습니다. 9월, 런던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엘리엇의 서한을 받은 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었죠. 일부 의원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반대했고요. 엘리엇은 기다렸습니다. 본국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전쟁을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광저우에서는 임칙서가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아편을 없앴고 영국인들을 쫓아냈습니다. 황제도 만족해했죠. 임칙서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안 방어를 강화하고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멀리 런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영국 의회는 경론 끝에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중국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인칙선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835년 10월, 런던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의원들이 맞섰죠. 보수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영국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이는 전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박했습니다. 아편은 불법 물품입니다. 중국이 자국법을 집행한 것뿐입니다. 전쟁은 부당합니다. 논쟁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군사행동이 승인됐죠. 영국 정부는 함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외무장관 팔머스턴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함을 동원하고 병력을 실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배상을 받아내고 무역을 재개하며 영국인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죠. 준비는 수개월 걸렸습니다. 함대를 편성하고 보급품을 싣고 병력을 모았습니다. 1840년 초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인도양을 거쳐 중국으로 향했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광저우에서는 아무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칙선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영국 오랑캐들은 겁먹고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감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도광제도 안심했습니다. 인칙서를 더욱 신임했죠.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오랑캐들이 천조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몇몇 관리들이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대다수가 외국인들을 얕잡아 봤거든요. 1840년 6월, 함배가 중국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군함 십수척이 광둥성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냈죠. 영국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함배를 이끄는 건 조지 엘리엇 제독이었습니다. 찰스 엘리엇의 사촌이었죠. 광저우 앞바다를 지나던 중국 어선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큰 군함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식이 육지로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술렁였고 관리들이 보고했습니다. 임식선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 몇 척이 온 게 뭐 대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추가 보고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적 함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함대는 광저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푸젠성을 지나고 저장성을 지났습니다. 해안 도시마다 함대가 나타났다 사라졌죠. 지방 관리들이 급히 베이징에 보고했습니다. 도광제는 당황했습니다. 영국 배들이 수천 리를 올라오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황제는 임칙서를 질책했습니다. 경이 오랑캐들을 굴복시켰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임칙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영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함대를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함대는 계속 북상했습니다. 목표는 베이징 근처였습니다. 텐진 앞바다에 도착한 함대는 닻을 내렸습니다. 영국 측에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황제에게 전달하라는 공문이었죠. 공문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강탈당한 아편값을 배상하고 무역을 재개하며 항구를 더 개방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베이징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협상을 주장했고 일부는 전쟁을 외쳤습니다. 도광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잽상황하자니 체면이 깎이고 싸우자니 생산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협상 사절을 보내 영국 측과 이야기하게 했죠. 하지만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양측의 요구가 너무 달랐거든요. 영국은
배상과 개방을 원했고 중국은 영국이 물러가길 바랐습니다. 8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영국 함대가 정산을 공격한 겁니다.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중국 포대가 응사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영국 군함의 화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산이 함락됐습니다. 영국군이 상륙해 포대를 점령했습니다. 중국군은 흩어져 도망쳤고요.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졌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과 영국 두 나라가 충돌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1840년 7월 정산의 함락 소식이 퍼졌습니다. 해안 도시마다 공포가 번졌죠. 영국 군함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매륙으로 피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광제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칙서를 광저우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를 대신해 기선을 보냈죠. 기선은 온건파 관리였습니다. 황제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거든요. 기선이 영국 측과 접촉했습니다. 집상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아편 배상금과 전쟁 비용, 그리고 항구 개방이었죠. 기선은 난처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황제가 받아들일 리 없었거든요. 협상은 질질 끌렸습니다. 영국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중국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판단했죠. 엘리엇 제독이 결심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다. 광저우를 공격한다. 1841년 1월 영국 함대가 광저우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군함들이 주강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광저우를 지키던 중국군이 긴장했습니다. 광저우 수비를 맡은 건 관천제독 관천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훈련되지 않은 민병이었죠. 관천은 해안에 포대를 설치했습니다. 영국 함대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영국 함대가 포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포대가 먼저 발포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지만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영국 군함이 응사했습니다. 함포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 군함의 대포는 중국 포대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포탄이 포대를 강타했고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중국군은 혼란에 빠졌죠. 몇 시간 만에 해안 포대가 침묵했습니다. 영국군이 상륙했습니다. 해병들이 해안에 내렸고 포대를 점령했습니다. 관천의 병력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관천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력을 이끌고 내륙으로 물러났죠. 광저우 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영국군은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선과 관천, 그리고 다른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기선이 말했습니다. 성을 지킬 수 있겠소? 관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력은 있지만 무기가 부족합니다. 영국군의 대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비서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잽상하겠소. 영국 측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휴전을 제안했죠. 엘리엇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고 홍콩 섬을 할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토를 넘기라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언제든 성을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기선은 최대한 조건을 줄여보려 했습니다. 엘리엇은 양보하지 않았죠. 결국 기선이 굴복했습니다. 1월 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중국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가로 영국군은 광저우에서 철수하기로 했죠.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졌습니다. 도광제는 분노했습니다. 영토를 넘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협정을 거부했습니다.
기선을 파면하라. 협정은 무효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황제가 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황제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선은 해임됐습니다. 새로운 관리가 광저우로 파견됐습니다. 이름은 이일이였죠. 그는 강경파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랑캐들을 몰아내시오. 집정 같은 건 필요 없소. 이일이는 광저우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영국과 다시 싸울 각오를 한 겁니다. 엘리엇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협정을 맺었는데 중국이 파기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런던에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신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저우 앞바다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집정은 휴지 조각이 됐고 전쟁은 재개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요? 1841년 2월 이일이는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민병을 대거 모집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농민과 상인이었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무기만 쥐어줬습니다. 이일이가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랑캐들이 우리 땅을 짓밟았소. 황제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오. 오늘 우리가 천조의 위엄을 보여줄 것이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불안했을 겁니다. 영국군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며칠 뒤 이일이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군이 영국군 진지로 진격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갔죠. 하지만 영국군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일제히 사격했습니다. 머스킷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앞줄의 중국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뒤따르던 병사들이 멈칫했습니다. 공포가 번졌죠. 영국 대포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중국군 대열을 갈랐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지휘관들이 소리쳐 대우를 유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격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중국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습니다. 이일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력수에서는 우위였는데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엘리엇은 반격을 결정했습니다. 영국 함대가 주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광저우 성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성벽에 대포를 겨눴습니다.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성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이일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5월, 새로운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중국은 추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국군은 광저우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일이는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오광제는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협정을 맺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일이를 질책했죠. 황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계속 패배만 하는가? 왜 영국 오랑캐들을 물리치지 못하는가? 조정에서는 전쟁 지속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강경파는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건파는 협상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죠.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영국의 무기는 우리보다 앞섭니다. 더 싸우면 피해만 커집니다. 강경파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천조가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인다면 체면이 어찌 됩니까? 도광제는 고민했습니다. 체면도 중요했지만 실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협정을 거부하고 전쟁을 컨티뉴로 한 겁니다. 이 일이도 파면됐습니다. 그를 대신해 기영이 파견됐습니다.
기영은 만주족 귀족이었고 황제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죠. 그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오랑캐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협정 따위는 맺지 말라. 기영은 광저우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영국군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중국군의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기영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싸우자니 질 게 뻔하고 협상하자니 파면당할 게 뻔했죠. 영국 측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엘리엇이 소환됐습니다. 런던 정부가 그의 협상 방식에 불만을 품었거든요. 너무 온건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새로운 전권 대표가 파견됐습니다. 헨리 포틴저였죠. 포틴저는 강경파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방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광저우는 중요하지 않다. 양쯔강을 따라 올라가 중국의 심장부를 공격한다. 3대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할 작정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인 양쯔강 유역을 노린 겁니다. 기영은 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베이징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국군이 정말로 양쯔강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믿지 않았거든요. 광저우에서는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 전 고요였습니다. 영국 함대는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중국은 여전히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투는 어디서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841년 8월 영국 함대가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포틴저의 지휘 아래 군함들이 해안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목표는 양쯔강 입구였죠. 저장성의 주요 도시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샤먼이었습니다. 영국 함대가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수비군이 준비할 틈도 없었죠. 한포 사격이 시작되고 해안포대가 파괴됐습니다. 영국군이 상륙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졌습니다. 도광제는 경악했습니다. 샤먼이 함락됐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급히 병력 증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병력을 모으고 보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0월, 영국 함대는 계속 북상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닝보였습니다. 닝보는 저장성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영국군이 도착했을 때 중국군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중국군이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화력을 당해낼 수 없었죠. 하루 만에 닝보가 함락됐습니다. 영국군은 도시에 주둔하며 겨울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징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이은 패배 소식에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평화 협상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도광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카 이경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경은 황실의 일원이었고 능력 있는 장군으로 평가받았죠. 황제는 그에게 대군을 맡겼습니다. 정이 가서 오랑캐들을 물리치시오. 실패는 용납할 수 없어. 이경은 병력을 이끌고 저장성으로 향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만 명의 군대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경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영국군을 격퇴할 수 있다고 믿었죠. 1842년 3월, 이경의 군대가 닝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야간 기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밤에 공격하면 영국군의 대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깊은 밤, 중국군이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이 조용히 영국군 진지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보초가 움직임을 포착했죠. 경보가 울렸습니다. 영국군이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중국군의 모습이 드러났죠. 영국군이 일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토성이 요란했습니다. 중국군 선봉이 쓰러졌습니다. 뒤따르던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경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 하지만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날아왔고 동료들이 계속 쓰러졌습니다. 대우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영국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병대가 출격해 중국군 측면을 쳤습니다. 중국군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이경은 어쩔 수 없이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배는 참담했습니다. 중국군은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경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났죠. 그는 후방으로 물러나 재정비를 시도했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포틴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양쯔강 본류였습니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 중국의 심장부인 난징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5월, 함대가 양쯔강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이 넓어 배영 군함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강변 곳곳에 포대를 설치했지만 영국 함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국 함대는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진강을 지나고 전장을 지났습니다. 강변 도시마다 함포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저항하는 곳은 공격받았고 항복하는 곳은 약탈당했습니다. 6월, 함대는 난징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난징은 중국 남부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청나라 이전 명나라의 서도였던 곳이죠. 여기가 함락되면 중국의 운명이 결정될 판이었습니다. 난징 성벽이 보였습니다. 영국 함대는 강 한가운데 닻을 내렸습니다. 대포를 성벽에 겨눴죠. 성 안에서는 수비군과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난징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들처럼 함락되고 말까요? 1842년 6월, 영국 함대는 난징 앞에 포진했습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군함들이 성벽을 압박했죠. 성 안에서는 관리들이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난징을 지키던 양쯔강 총독 니우제는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병력은 있었지만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낙후됐고 병사들의 사기도 낮았죠. 하지만 황제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난징을 사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우젠이 장군들을 모았습니다. 정문을 굳게 닫고 농성할 것이요. 영국군이 상륙하더라도 성벽을 넘지는 못할 것이요.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영국군은 상륙을 준비했습니다. 포틴저가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함포로 성벽을 공격해 무너뜨리고 그 다음 보병이 돌격한다는 계획이었죠. 7월,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군함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포탄이 성벽을 강타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지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성 안에서는 비명이 터졌죠. 포격은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성벽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중국군은 응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국 군함은 사정거리 밖에 있었거든요. 중국 대포는 닿지도 않았습니다. 성 안 백성들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혼란이 번졌습니다. 리우제는 베이징에 급보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전했죠.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거든요. 8월 초 영국군이 상륙했습니다. 해변배가 강변에 내렸습니다. 중국군이 맞섰지만 밀렸습니다. 총을 든 영국군 앞에서 칼과 창을 든 중국군은 무력했죠. 영국군은
성벽 아래까지 진출했습니다. 포병대가 대포를 끌고 왔습니다. 근거리에서 성벽을 조준했죠. 포격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했습니다.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영국군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 준비를 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절규가 터졌습니다. 니우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성 안으로 밀려들면 학살이 벌어질 게 뻔했죠.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인, 항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니우제는 괴로웠습니다. 항복하면 황제에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우면 수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우제는 결심했습니다. 백기를 들기로 한 겁니다. 그는 사절을 영국군 진영에 보냈습니다. 협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들여보냈죠. 포틴저는 사절을 접견했습니다. 중국 측이 항복 의사를 밝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집상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측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외상금 지불, 항구 개방, 홍콩 할양, 그리고 불평등 조약 체결이었죠. 니우제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중순, 난징 성문이 열렸습니다. 영국군이 입성했습니다. 군기를 든 병사들이 거리를 행진했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켜봤습니다. 니우제는 베이징에 보고했습니다. 난징이 함락됐고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광제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과연 이 조약은 중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청나라는 이 굴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842년 8월 말, 난징의 한 건물에서 역사적인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우젠과 포틴저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약문이 놓여 있었죠. 난징 조약이었습니다. 니우젠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약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치욕스러웠습니다. 중국이 영국에게 무릎 꿇는 내용이었거든요. 조약의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둘째,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 할양했습니다. 셋째, 광저우 외에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를 개항했습니다. 넷째, 영국 상인들의 무역을 보장했습니다. 니우젠이 서명했습니다. 포틴저도 서명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안은 조용했지만 이 침묵이 중국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졌습니다. 도광제는 조약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충격에 빠졌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천조가 오랑캐에게 영토를 넘기다니. 황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약을 거부하면 전쟁이 재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듬해 초, 영국군이 점령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상금 일부를 받은 뒤였습니다. 군함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중국 땅에서 영국군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영국 상인들은 남았습니다. 새로 개항한 다섯 항구에 상관을 세웠습니다. 무역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아편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분노했습니다. 아편을 없애려고 전쟁까지 했는데 결국 아편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약에는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는 조항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없었죠. 임칙선은 신장 변방으로 유배됐습니다. 아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거든요. 그는
외진 땅에서 쓸쓸히 지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안징조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왔고 프랑스가 왔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조약을 맺으려 했죠. 1843년 중국은 영국과 추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영국인에게 치외 법권을 인정했습니다. 영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또한 최혜국 대우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조정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했죠. 한 대신이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영국의 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처럼 강해져야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파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오랑캐의 기술을 배운다. 말도 안 됩니다. 천조는 본래 우월하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광제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세금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편은 여전히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비밀 결사가 생겨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부는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 곳곳에 진출했습니다. 개항장마다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들은 낯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조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징조약 이후 중국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굴욕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840년대 중반 중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편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죠.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영동성 매륙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홍수전이었죠.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모았습니다. 홍수전이 군중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명했소. 만주족을 몰아내고 천국을 세울 것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청나라 정부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지만 곧 수백 명으로 불어났죠. 지방 관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비밀 결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진압하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란으로 커질 거라는 걸 말이죠. 1880년 도광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한풍제가 즉위했습니다. 새 황제는 어려운 시기를 물려받았습니다.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들은 불만에 차 있었으며 외국 세력은 압박했습니다. 남부에서는 홍수전의 세력이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신들을 태평천국이라 불렀죠. 지방 관할을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한풍제는 진압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압군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군대는 더욱 약화됐거든요. 태평군과 정부군이 충돌했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의 혼란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약해지면 더 많은 이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개항장에서는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증기선이 강을 오르내렸고 전신이 설치됐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부감을 느꼈죠. 베이징 조정에서는 여전히 논쟁만 계속됐습니다. 개혁파와 보수파가 맞섰습니다. 개혁파는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보수파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죠. 한 개혁파 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영국의 대포와 군함을 보십시오. 우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파가 반박했습니다. 오랑캐의 물건을 본받는다? 천조의 채통이 어찌 됩니까?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나라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1850년대 초 중국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반란이 커졌고 외부에서는 열강이 압박했습니다. 재정은 파탄났고 군대는 무력했습니다. 아편 전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죠.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횡포를 부렸고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편은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항구마다 아편이 하역됐습니다. 임칙서가 불태운 아편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중독자는 늘어만 갔고 은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청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많은 굴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난징 조약에서 시작된 불평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은 반식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청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중국이 탄생하기까지는 아직 긴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편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고통스러운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00년 제국의 몰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임식서의 경고대로 중국에는 싸울 병사도 은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